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둔 30대 이혼녀입니다.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살아생전 제 목숨을 빼앗길 만큼 큰 위기를 겪고 이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삶이라는 게 늘 건사하기엔 험난한 땅덩어리란 걸 알지만 저는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 안 겪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부부싸움하고 적당히 고부 갈등 느끼며 남들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 줄 알았어요. 제 결혼 생활에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 저의 행복한 미래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기적적인 사연들도 덜어 있었으나 주로 사연자분들이 억울하고 슬픈 경험담을 이곳에 많이 올리는 것 같길래 저도 한번 들러보았습니다. 내 이야기 하나쯤 쓰는 거야 누구나 어렵지 않잖아요. 제 사연도 어딘가에 공개되어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다면 갑갑했던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제 일이 저만의 기억과 불행으로 남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례쯤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도 자랑거리가 아니라서 큰 용기 내어 글을 써내려가는 것이니 위로 어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혼남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초혼에 이혼남이랑 결혼한다고 하면 다들 말리세요. 저도 당연히 집안의 반대가 심했고 주위 사람들도 친구, 동료 할 것 없이 저의 결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죠. 저랑 남편은 직장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빠진 이유는 솔직히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배려가 좋았고 다정하게 저를 봐주는 눈빛이 좋았고 저보다 저를 더 신경 쓰고 챙겨주는 손길이 좋았는데 그런 호의적인 태도가 제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순간은 잘 알고 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이 전처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희한하게 남편과 살갑게 대화를 하다가도 남편 입에서 전처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확 죽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그 전처한테 질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남편을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걸 똑똑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분명 저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확실한 의사 표현은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초혼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괜히 제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만큼 저를 신경 써주는 게 너무 제 눈에 보였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그런 태도를 신경 쓰다 보니까 어느새 깊어진 마음 때문에 제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감히 거절할 생각을 못하면서도 미안해 했어요. 자기가 이혼남이라서 사과를 했고 제 연애사에 먹칠을 하는 것 같다며 사과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제게 오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게 어때서요? 제가 초혼 입장이면 이혼남이랑 연애하면 안 됩니까? 법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것도 아닌걸요. 남편은 연애하면서 제게 평생 겪어보지 못할 만큼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건 이혼남이 아닌 미혼 남자친구한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마음의 크기와 태도는 이혼을 했고 안 했고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진실한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결혼 전제를 생각하고 있던 터라 임신을 축복으로 생각했고 망설임 없이 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죠. 남편이 다정했던 것만큼 시부모도 정말 자상하고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집 잘 갔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고생 없이 지냈어요. 시부모가 먼저 배려를 해줘서 저희는 갈등 없이 분가를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는 시댁과 남편에게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시모가 굳이 저희 집을 찾아와 임신에 좋다는 몸보신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었고
남편도 제가 뭐 입만 다시면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늦은 새벽까지도 편의점을 뱅뱅 돌았어요. 이런 집안을, 이런 남편을 누가 이혼 집안이라 욕을 하겠습니까? 초혼끼리 결혼을 한 제 친구들도 시댁이랑 남편한테 이런 대접은 못 받았답니다. 제가 아기용품 돈 들인 거 없이 시부모가 잔뜩 해주고 남편이 산책할 겸 친구들 만나서 놀다 오라고 용돈까지 준다고 하면 제 친구들이 더 자지러져요. 저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 줄었었죠. 그야말로 저는 출산을 하기 전까지 최고로 행복한 며느리였고 최고로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결혼이랑 풍습은 사람의 인간성을 제대로 밝혀주는 도구인 게 아닌가 싶어요. 다들 이혼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물론 억울하게 이혼당한 멀쩡한 사람들이야 널려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혼 사유를, 이유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직접 듣기까진 배우자의 말만으로는 신뢰해선 안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출산 임박 때까지만 해도 저는 푸근한 일상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앞으로 더 기쁘고 좋은 일만 만들어주겠다고 나날이 다짐만 할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출산을 하고부터 발생했어요. 단단히 마음먹었던 저의 알찬 책임감과는 다르게 제 인생 그래프는 서서히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했죠. 저희 딸이 100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낮에 축하 파티를 하고 저녁에는 남편 친구들이 100일 선물을 사들고 집들이를 왔었어요. 결혼 전에도 몇 번 만나서 같이 인사 나눴던 적이 있었기에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서로 못 볼 거 다 보고 다 듣고 함께 큰 친구들이더라고요. 같이 어울려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으나 저는 아기 때문에 간단한 술상을 차려주고 방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남편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들을 풀어보며 딸에게 잘 어울리는 옷과 인형들을 가지고 제 아기랑 놀았어요. 그렇게 한 2~3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아기는 애착 인형 하나 안고서 잠이 들었고 저도 슬쩍 졸릴 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남편의 큰 목소리가 "우리 와이프!"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수저로 상을 두들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람이 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그 호기심 못 참지 않습니까? 남편이 제 얘기를 뭐라고 할까 궁금한 마음에 잠이 깨더라고요. 슬쩍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와이프가 나한테 연락 왔더라니까? 지가 뭔데 우리 딸 100일을 축하해. 내 딸 태어난 그날에도 그년이 나한테 문자했는데 뭐라는지 아냐? 나 안 닮아서 다행이라더라. 아빠 잃게 될 텐데 아빠 닮으면 서럽지 않겠냐고.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자꾸 와이프 거리면서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남편이 말하는 대상을 헷갈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와이프라 해서 제 이야기인 줄 알았으나 친구들이 와이프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묻는 소리에 남편 대답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아, 누구긴 누구야. 내 와이프 모르냐? 심수와 그년. 걔 때문에 내 인생이 성할 날이 없다. 무슨 나 못 잡아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자기가 자기 발로 집 나가놓곤 이제 와서 누굴 탓하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심수아? 제 이름은 김옥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태 와이프라고 칭했던 사람은 전처라는 거겠죠. 그 순간 서운하고 기가 막혀서 방문을 닫아버렸는데 제가 좀 세게 닫아서 아마 밖에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잖아도 떠들썩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팍 조용해졌더라고요. 그러나 전처 얘기는 그날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술만 마시면 한 번씩 전처를 자기 와이프라고 일컬었습니다. 술 깨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사실을 콕 집어서 지적을 해주면 남편은 혼자 식겁해선 미안하다 사과하길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면서도 전혀 고쳐질 기미는 안 보였습니다. 당신 전처한테 미련 남았어? 내가 분명 조심해달라고 했잖아. 술 마실 때마다 같은 실수 반복하는 건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야? 아니면 전처가 그립기라도 한 거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한테 전처는 끔찍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한테는 과거 결혼 생활이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잖아. 내가 왜 자꾸 술 먹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근데 진짜 전처에 대한 마음은 이미 옛날부터 없었어. 제 대처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날이 들어갔어요. 같은 문제로 서운함이 쌓이다 보니까 갈수록 더 심한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다시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다짐을 해줬고 그걸로 겨우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남편은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니까 와이프라고 부르던 전처를 착각하고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게 술 먹을 때마다 반복이 된다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요. 남편은 알아서 입 싹 닫고 군말 없이 금주를 하겠다고 해주니 저도 그쯤에서 한 발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좀 평화롭나 싶었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출산을 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날도 저는 여전히 내리막길에 서 있던 중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한 날 제가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잠깐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아이랑 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제 옆에 착석하더라고요. 그분은 반려견 산책을 나왔는지 유모차에 강아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 새끼 강아지가 인형인 줄 알고 만지고 싶어서 손을 조물락거리길래 저도 그 강아지를 아른 채 했어요. 와, 강아지가 너무 예쁘네요. 이 정도면 겨우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겠어요. 저희 애도 강아지를 되게 좋아해서 집에 강아지 인형이 많아요. 인형 같은 강아지가 움직이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좋아하네요. 네, 그래봤자 아이만큼 예쁠까요? 보니까 확실히 부인을 더 닮긴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잘 낳고 잘 살고 계신 것 보면 강량철 씨가 아이 지우란 소리는 안 했나 봐요? 어때요? 남편이 잘해줘요? 그 순간 그 장소는 산책길이 아니라 무슨 차가운 빙판길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강영철은 제 남편 이름이에요. 낯선 여자 입에서 남편 이름이 나오자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왠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강영철 씨 전처되는 사람이에요. 남편분께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말 웬만하면 믿고 거르는 게 좋을 거예요. 진실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역시나 그녀는 내 남편의 전처였던 겁니다. 어떻게 전처가 우리 아파트 산책길에 있는 건지도 궁금했지만 그보다 제 신경을 더 쓰이게 만들었던 건 전처가 뒤에 한 말들이었어요. 애가 곧 돌이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돌도 못 보내고 죽었어요. 강씨 집안 때문에 제 애가 제 명에 못 살고 안타깝게 떠나버렸죠. 그 집안에선 절대 아이 무사히 못 키워요. 딸 안녕을 바라시는 거면 이혼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남편은 제게 분명 전처아이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원래 착상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이의 사망 때문에 자식이 없다고 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몰랐으니 당연히 아이에 대해선 더 물을 생각도 안 했고요. 이미 아이 여부 사실만으로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 하겠는데 이혼을 하라니요. 강씨 집안에선 애를 못 키운다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전처의 발언에 저는 기분 나쁜 표를 내고 말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남편의 전부인 된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아이를 잃은 건 정말 유감이지만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혹시 저희 집 뒷조사라도 했나요? 어떻게 찾아와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분이 좀 나빠서요. 그만 가볼게요. 돌 때까지 애 간수 잘하세요. 시부모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자식 조종하는 부모나 부모한테 조종당하는 자식이나 쓰레기인 건 매한가지예요.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자식 잃어보지 않아서 모르시겠죠. 그래서 미리 경고하는 거니까 딸 지키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꾸 찝찝한 소리를 해대는 전처에게 화가 나서 내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거기에 우리 딸이 놀라서 울고 전처는 제게 고개만 까딱 인사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어딘가 모르게 섬뜩하고 기분이 나쁜 여자였어요. 그 이후 저는 산책도 더 못하고 집에 돌아와 버렸고 그날 남편 퇴근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전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 뭐야? 왜 당신 전처가 왜 우리 아파트 마당에서 보이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우리 애를 갖고 협박을 하냐고. 근데 당신 애가 있었어? 그 여자 말론 아들 있었는데 죽었다고 했어. 대체 내가 들은 게 다 뭐야? 저도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서 이것저것 질문을 던졌더니 남편이 급하게 사색이 되면서 전처에 대한 행방만 묻더라고요. 행방은 저도 모르죠. 몰라서 이렇게 당신한테 묻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남편은 별다른 변명 없이 앞으로 산책 나가지 말라는 말만 하고 제 의문을 풀어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물어도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버럭 성질만 부릴 뿐 그 전처를 이상한 사람 취급만 했어요. 정신병자 수준으로 이상한 여자니까 앞으로는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그 어떤 얘기도 듣지 말고 자리를 뜨라는 것만 지시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남편이 전처 일에 대해서 뭔가 숨기는 게 역력한 눈치였어요. 남편의 저런 초조한 모습은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뒤 애를 데리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돌잔치 얘기를 의논하러 갈 겸 남편이 풀어주지 않은 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머님, 남편 전처 말인데요. 아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다른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앞에서 전처되는 분을 만났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남편한테 앙금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요. 제 말을 듣고 놀란 시모는 들고 있던 찻잔을 놓치며 발에다 뜨거운 차를 쏟았습니다. 제가 더 놀라서 허겁지겁 휴지를 뽑아 시모를 챙겨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시모는 제게 전처에 대한 질문만 물을 뿐이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앉은 시부는 전처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년이 기어코 나타나지 말라니까 어른 말을 귓등으로 쳐듣네. 그래서 새아가는 그년을 산책 갔다가 마주쳤다고? 그년은 그런 부자 동네에 기웃거릴 사람이 못 돼. 이거 분명 일부러 찾아온 거다. 내 인연을 확 그냥. 대체 그 여자가 무슨 생각으로 거길 왔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또 그런 일이 있거든 절대 상종하고 있지 마라. 경찰에 확 신고를 해버리던지. 그 악랄한 것이 어쩌자고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났대? 제게 시가 사람들은 그저 좋은 분들이었는데 전처 얘기만 나오면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도 그렇고 다른 얼굴빛을 드러냈어요. 도대체 뭘까? 이러니까 전처의 존재가 더 궁금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전처가 정말 정신나간 사람이라서 이혼을 하고도 그렇게 앙금이나마 복수심을 갖고 있는 건지 이 좋은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든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들 제게 수상쩍은 태도만 보여줄 뿐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커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이랑 남편이 초조해할 정도로 전처가 정신나간 여자라면 전처가 제게 했던 말이 단순한 시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전처를 만날 수도 없는 격이 아닙니까? 시부모 말 들어보면 전처 형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단가 40억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날 전처가 정말 저를 일부러 찾아온 거라면
당연히 저 또한 이 숨겨진 실상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저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무슨 탐정도 아니고 탐정을 쉽게 고용할 용기도 없었고 남편한테 한 번씩 물어본 것 말고는 노력해서 은밀하게 정보를 캐낼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한테 신경 쓰느라 시간만 보냈죠. 그러다 보니 돌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더라고요. 그때쯤엔 전처의 일을 어느새 잊고 있는 때였습니다. 어쩌면 전처가 불안감에 무뎌지길 바래서 그만큼이나 시간을 두고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시부모가 돌잔치 전날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시부모가 사주신 한복을 미리 입혀보기도 하고 제게 그동안 애 보느라 고생했다고 용돈과 함께 제 한복까지 손수 맞춰와서는 피팅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다들 분위기 좋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택배 하나가 도착했는지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실 당시 택배 올 게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게다가 저희는 택배를 시키기보단 주로 외출을 하여 직접 보고 만진 후 구매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택배 때문에 저희 집에 초인종이 눌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도 상당히 의아해했지요. 남편이 나서서 자기가 나가보겠다고 하고 현관문으로 나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소란스러운 소리가 갑자기 들리더니 곧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식구가 모른 체 할 수가 있나요? 뭔가 싶어 주방을 나와 바깥을 내다봤는데 남편이 신발장 앞에 없더라고요. 저는 시부모한테 잠깐 아이를 맡기고서 현관문 밖을 나와봤습니다. 택배가 온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길래 남편을 찾으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깥까지 나와봤죠. 그러니 남편이 1층 주차장에서 누구를 부르면서 찾고 있는 겁니다. 남편한테 쫓아가서 여기서 뭐 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보곤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내려왔냐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몸 뒤에 숨긴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서 남편한테 숨긴 걸 내놓으라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남편이 머뭇거리길래 제가 빼앗듯이 그걸 쥐었습니다. 아주 두툼한 우편물이더라고요. 그 안에는 웬 아기 사진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모르는 남아였는데 남편만 이 사진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수상한 태도가 제게 답을 알려주었어요. 이 사진 속 아이가 남편과 전처의 아들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이게 뭐야? 그 여자가 보낸 거야? 대체 이 여자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지난번에도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더니 이젠 우리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이런 걸 보내? 이거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애가 원래 좀 정신이 나갔다고 그랬잖아. 내가 다 해결할게. 부모님만 두고 내려오면 어떡해. 애 울면 어쩌려고. 금방 따라 올라갈 테니까 얼른 가. 이걸 어떻게 신경 안 써. 잊을만 하면 그 여자가 나타나서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시간을 두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 정도면 이거 문제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야. 혹시 뭐 캥기는 거 있어서 말 못하는 거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네 자꾸. 전처 얘기가 우리 관계에 낄 이유가 없어서 쓸데없이 입 놀리기 싫은 거라니까. 제발 당신까지 나 열받게 좀 하지 마. 정작 열이 받는 건 저인데 남편은 저 때문에 더 머리 아프다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답답한 건 제 입장이 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딸로 협박 비슷한 걸 당했고 남편과 싸우고 시부모님을 괜히 의심했었습니다. 불안을 잊을만 하면 다시 전처의 존재가 등장해 상처난 곳을 또다시 헤집어 놓으니 저까지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남편이랑 신경전을 벌이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엄마니까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우리 딸 울음이라는 걸 말이죠. 딸 기척을 듣고는 소리 나는 쪽으로 당장 고개를 돌렸더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베란다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제 딸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손을 벌벌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중심을 잃었고 저를 급히 부축하던 남편도 우리 딸이 처한 광경을 목격하곤 크게 언성을 높였어요. 남편이 쌍욕을 하면서 심수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보니 저게 전처의 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저를 두고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도 죽을 힘을 다해 남편 뒤를 따라갔죠. 저희 집은 겨우 4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금방금방 다니던 엘리베이터가 그날따라 너무 느리게만 느껴지더라고요. 1초가 지날 때마다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빨라지는데 딱 숨이 막히기 직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내내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서 발만 동동 구르다 내렸습니다. 집에 다급하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처가 도망가고 난 후였고 딸은 시모 품에 안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시부모에게 애 맡기지 말라는 전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우리의 이리 주세요. 앞으로 우리 애한테 되도록 손대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오늘 배웅은 못 해드리겠네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당장 시모 품에 있는 우리 딸을 빼앗았고 울고 있는 애를 꼭 안으면서 좀 전까지 놀랐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시부모가 제 돌발 행동에 많이 충격받은 듯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우리 딸 잃은 줄 알았던 마음 때문에 모든 게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는 남편이 대충 시부모 달래서 집에 보내는 것 같았어요. 당장 다음 날이 돌잔치였는데 이게 무슨 재앙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을 원망하면서 내내 두려웠던 마음을 토로하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나 더는 못 참아. 우리 애가 사고 날 뻔했어. 그런데도 당신이 나더러 상관없으니까 빠지라고 한다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대체 뭐 때문에 전처가 아직도 이 난리인지 말해. 그 여자가 뭔데? 왜 우리 애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건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은 알잖아. 제가 너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서럽게 우니까 남편은 결국 과거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혼 얘기까지 하니까 남편도 더는 감출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겠죠. 남편이 해주는 말들은 일반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벅찰 만큼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전처랑도 혼전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전처가 유흥에서 일하던 여자였던지라 시부모의 결혼 반대가 심했고 남편도 전처랑 결혼까지는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시부모가 전처한테 애를 지우라고 권유도 했었대요. 전처는 절대 애를 지우지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 직장에 소문을 내서 남편 앞길을 막을 거라 협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부모는 둘의 결혼을 허락했다는데요. 전처의 형편이 안 좋으니까 시가의 합가로 시작을 했는데 시부모가 그 기회를 틈타 전처에게 그렇게 심한 시집살이를 일삼았다네요. 전처가 출산을 하고 난 후에도 시부모는 전처를 일관되게 하대했고 오히려 전처가 이 생활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갈 수 있도록 남편한테 일부러 다른 여자까지 서슴없이 소개해주며 전처 마음에 불을 지폈다고 했습니다. 또 시부모가 남편과 전처 사이를 이간질도 해 남편이 전처를 안 좋게 보도록 만들었다는데 남편이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는 전처에게 손찌검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가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도 애가 돌이 되기 전에 시부모가 전처를 강제로 떼어놓고 접종 마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였고 웃기게도 시부모는 괜찮았는데 아기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남편 말로는 아마 아이가 죽고부터 전처가 미쳐서 지금까지 이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죄인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인간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다정한 남편이 가면이란 걸 알았고 인심 좋은 시부모의 존재가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는 호르몬을 감추고 있을 뿐 언젠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변할 겁니다. 저희 친정 형편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지게 된다면 전처에게 했던 것처럼 제게도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되바라진 인격을 참지 못하고 뺨을 날렸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넉넉하게 살아서 나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였니? 네 전처가 가난한 술집 여자라서 어머님 아버님이 쫓아낸 거라면 나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할 것 같은 집안이라서 계산적으로 접근했단 말밖에 더 돼? 아니야. 내가 그런 수고스러운 짓을 뭐하러 하겠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전처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거라고. 너한테는 진짜 진심인데 네가 이렇게 오해할 게 뻔하니까. 나는 이제 당신을 모르겠다. 근데 웃긴 게 더는 당신 사정 알고 싶지도 않아.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으니까. 저 여자 더는 못 날뛰게 당신이 제대로 해결해. 한 번만 더 내 딸 위험하게 만들면 나 더 이상 당신 진심 같은 거 안 믿어. 그러곤 저는 그날 각방을 썼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란 사실을 자각하고 나니까 차마 남이랑 한 입을 덮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합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냉전인 상태로 다음 날이 왔고 저는 어쩔 수 없는 돌잔치를 위해 힘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예약해놓은 식장으로 갈 때도 남편 차에 동승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창밖만 보았어요. 잔치 장소는 산 배경이 예쁘게 보이는 야외였습니다. 시부모가 강아지 좋아하는 우리 딸을 위해서 강아지 인형 잔뜩 깔아주고 올라탈 수 있는 모형까지 만들어 잡아준 곳이었어요. 비록 전날은 해괴망측한 일들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강아지 인형 사이에서 화사하게 웃고 있고 사람들에게 예쁨을 받고 있으니 제 기분도 조금 풀리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어딘가 모르게 계속 불안했던 제 감정이 결코 기분 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일이 터질 거라는 징조나 다름이 없었고 그 사건은 우리 딸만 강아지 모형 의자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야 할 때 터지고 말았어요. 누군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웅성웅성 산만해졌습니다. 그리곤 사람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보니까 정말로 불이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딸 쪽으로 길게 뻗어오는 불줄기였고 그걸 미리 확인한 남편이 잽싸게 우리 딸을 챙겼습니다. 그리곤 다들 서둘러 사람들을 대피시켰죠. 잔디 위라서 불길이 번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모두가 잽싸게 그 장소를 피해서 도망을 갔고 시부모랑 친정에서 119에 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게 빨리 발견되는 덕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딸이 가장 아끼는 인형이 불길 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딸이 용케도 자기 물건을 알아보고 막 울기 시작했는데 감히 그걸 도로 가져올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불길이 휩싸였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나중에 경찰이 우리 앞에 잡아온 전처를 보여주면서 모든 것이 상황 파악되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내 딸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생각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였어요. 전처의 존재를 보자마자 물불 가리지 않고 다가갔고 전처의 귀싸대기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대체 우리한테 왜 이래? 당신 개인적인 복수심을 왜 내 딸로 장난질하는 거냐고. 당신이 억울하고 분하면 내가 내 자식까지 바쳐야 돼?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그쪽이 남자 잘못 만난 탓을 해야죠. 나는 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못 내버려도 내 아들이 왜 죽었는데
네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면 남의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아이 잃었다는 엄마가 똑같이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당신은 당신 아들을 2번 죽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쪽이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야. 제가 우울분을 토하며 고함을 지르자 전처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부모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도 아무 일 없었던 척 행복한 게 너무 싫었고 목숨 걸고 복수를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것에만 미쳐 있다 보니 죄 없는 내 생각까진 미처 하지 못했다며 결국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전처의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속이 미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짜 괴물은 전처가 아니라 시댁과 남편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전처도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서 이해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딸 생각하면 결코 용납할 수는 없는 짓이었죠. 그 사이에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못해 감정조차 제대로 표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시부모랑 남편이 뒤늦게 전처 앞에 와서 사죄를 하더라고요. 민재 어미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날 그건 정말 사고였어. 물론 우리가 민재를 억지로 떼놓은 건 용서받지 못할 실수였다는 거, 그거 인정해. 그렇다고 죄 없는 내 손녀가 어른들 복수 때문에 피해보는 건 아니지 않니? 제발 그만해라. 너 때문에 우리 충분히 피말랐어. 그래, 복수를 할 거면 나한테 해. 네 눈에 띄지 않게 살려면 나 진짜 찍소리도 안 하고 얌전하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내 딸은 건들지 마. 이렇게 부탁할게. 시부는 끝까지 전처를 외면하고 있었고 시무랑 남편이 나름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늦은 용서인데다가 자기들이 살고자 하는 비굴함이라는 걸요. 그래서 전처가 그런 핑계 섞인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거란 것도 예상을 했어요. 전처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침을 뱉어주며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들 불쌍하게 보내놓고 내 딸, 내 손녀 잘도 짓거리네. 당신들 내가 절대 지옥에서 못 벗어나게 해줄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또 찾아가고 계속 나타날 거야.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은 내 아들의 한 어떻게든 당신들 이용해서 풀어줄 거니까 매일 피말라 죽는 기분이 뭔지 느껴봐. 전처의 발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직자들에게 불쾌감을 넘어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과 남편은 순식간에 천하의 몹쓸 놈들이 되어버렸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 이상 이 아슬아슬한 집안을 감당하기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딸의 기쁜 생일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또 해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쟤 그냥 하는 말이야. 그래봤자 방아쇠로 몇 년은 깜빵에서 썩을 운명이라고. 더 이상 이런 일 없을 거야. 방금 사과한 것도 적당히 걔 비위 맞추려고 했던 거지. 나 솔직히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지 아들 죽였나? 자기 아들 운명이 거기까지였던 걸 괜히 우리 탓하면서 난동 부리는 거야. 이런 것도 해명이라고 하는 건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탈을 마주하면서 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비굴한 모습이 제게도 향할 독화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모든 걸 잃었을 때 본 얼굴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밑바닥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확인하게 되니 그동안 자신했던 저의 판단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우라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귀싸대기를 한 대 날렸어요. 딸을 위해서 과감히 남편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죠. 당신은 그 여자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야 했어. 다리가 절단 나도록 무릎을 꿇었어야 했고 머리에 피가 나도록 쳐받고 잘못을 빌었어야 했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당신이 저 여자를 만났던 거, 지우라고 협박했던 거,
시부모한테서 지켜주진 못할 망정 똑같이 괴롭힌 거. 이건 다 잘한 짓이니? 그냥 당신은 당신 자체가 잘못인 거라고. 알았어. 다 알았으니까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왜 저 여자 일에 휘말려서 우리가 헤어져야 돼? 저 여자 말 다 진짜는 아니야. 우리가 이혼하면 저 여자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 된다니까? 한심한 새끼. 끝까지 자기가 뭘 실수하고 있는 줄 모르네. 저 여자의 죽은 아들도 어쨌든 네 새끼 아니야? 어떻게 네 새끼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보니까 정신 나간 건 저 여자가 아니라 너네 집안이었네. 아무래도 너네 집안은 평생 자식 팔자, 손주 팔자 없을 사주인가 보다. 그만 이혼하자. 모두가 제 결혼을 부러워했고 제가 대접받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말았으니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저 하나만으로 이 망신스러운 곤욕을 당하는 거라면 그래도 견뎌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친정 식구마저 제 꼴을 다 목격했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자 목에 핏대까지 세우고서 친정 식구들을 설득했었단 말입니다. 주위에 남편 같은 남자 없다고, 시부모 같은 부모님 없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참 꼴이 우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친정은 친정이라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주고 있더군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제게 매달려 사죄를 바라는 상황에서 저는 그만 제 입장을 꺾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이혼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제 결혼을 말려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네가 우리 딸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평생 네 아들 외롭게 보낸 죗값 감당하고 속죄하면서 살아. 너희 집은 평생 갱생 못할 짓을 저지른 거야. 나는 내 딸을 그런 소름 끼치는 집안의 핏줄로 키울 생각 없어. 네가 실수한 게 맞고 내가 그걸 안 이상 당신들은 나한테 그냥 쓰레기일 뿐이야. 저는 그대로 친정 식구들을 따라 돌아섰습니다. 저를 끝까지 붙잡으려는 남편을 발로 차버리고 친정차를 타고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엄마의 위로를 받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은 그새 얼굴에 검은 잿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서 겪지 않아도 될 위험을 겪은 제 딸에겐 또 얼마나 미안했는지. 제 딸이 그날 이후로 강아지를 안 좋아합니다. 움직이는 강아지를 볼 때면 기겁을 하고 울기도 해요. 겨우 2살이라도 자기 딴에는 무의식 속에서 그날의 공포를 느끼고 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지고 맙니다. 결국 그동안 저의 푸릇푸릇했던 마음과 기분들은 전부 당시에 뭣도 모르고 자만했던 저만의 허상들이었어요. 지난 날이 무척 후회스럽고 제 불찰을 매번 탓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경험 덕분에 저의 좁았던 시야가 넓어지면서 한층 더 성숙한 어른이 되긴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남편을 깎아내는 고통을 얻었어도 저는 우리 딸이 무사한 게 먼저기에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뒤늦게라도 올바른 길을 찾아 걷기만 한다면 중간에 어떤 험난한 비탈길을 지나왔다고 하더라도 전부 제 삶의 밑거름이 되는 셈인 거 아니겠습니까? 주위에서도 저더러 손가락질하기보단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더 많이 보내주고 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인생을 헛살아온 게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위안이 됩니다. 그래요. 사람이 실수하는데 등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저는 좀 크게 겪었다 생각하고 말려고요. 저는 더 단단해진 발바닥에 굳은 살을 달고서 우리 딸을 무사히 키워내기 위해 어떤 길이든 걸을 것이고 길을 잃더라도 반드시 바른 길을 다시 찾도록 노력하는 엄마가 될 겁니다. 전처는 현재 방화죄로 징역살이 중이라는데 아직 용기가 없어서 면회는 못 가봤지만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들러볼까 해요. 다들 오지랖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전처의 사정을 알고 있고 억울하게 죽은 아들을 잊지 못하는 엄마의 감정을 알 것만 같아서 그 사람이 계속 지옥에 살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 대 엄마로 한번 만나보고 싶을 뿐이네요. 물론 이마저도 언제 용기를 내서 다녀올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마음의 정리를 끝내고 여유가 생긴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평범한 애엄마의 하소연을 한번 써봤습니다. 다들 무탈하고 심심한 내 시간에 항상 감사하며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운을 운 좋게 비켜가고 있을 뿐 언제 어디서 불운이 닥칠지 모를 운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